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요. 미스터 프라이데이 이장우 대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스터 프라이데이 일주일 만에 모셨는데 네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은 뭐 우리가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크립토 겨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크립토 겨울이냐 아니냐, 이 겨울은 언제까지냐, 바닥은 도대체 어디냐, 그러면서 또 산업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또 잘 버텨야 되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는 한 주거든요. 네, 이런 글로벌 보시게 좀, 경제가 보고 지금 있습니다. 터널에 있는데 네. 이 터널이 기냐 짧으냐, 터널 앞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번 주 특히 지표에도 관심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블록이 되어서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D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참 뭐랄까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혼탁하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가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선별하는 능력,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포맥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정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분을 모셔볼까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라고 하면 NFT. 그렇죠, 있잖아요. NFT.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서비스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NFT 뱅크. 아, 이름 너무 잘 지었네요. 네, NFT 뱅크를 운영하는 그 김민수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NFT 네. 뱅크는 그 NFT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와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이 업계에서 핫한 핫피플 김민수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서 정말 많은 부름을 받고 계시고 핫피플로도 유명하신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FT뱅크의 김민수입니다. 저희 NFT뱅크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NFT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저희가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는 NFT 금융의 엔진으로서 요즘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NFT가 NFT 1.0이라고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새로운 이제 NFT의 영역, 그래서 이제 NFT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낸셜 엔진이라고 해서 금융 엔진들을 지금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 따지면 뭐 게임으로 따지면 뭐 언리얼 엔진 이런 것처럼 뭔가를 만들 때 거기에 바탕이 되는 네. 건물 토대 네. 요거를 지금 개발하고 계신데 이름을 NFT 뱅크라고 지으셨는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네. 뭐 선점 효과도 분명히 있을 네, 것이고 네, 네. 눈에 확 띄는데 언제부터 이 특히 뭐 블록체인, NFT 이런 크립토 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크립토 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7년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업에 뛰어든 거는 이제 2018년에 그라운드 X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데이터 분석을 한 일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이더리움 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클레이튼이라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었었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 런칭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더리움과 비슷한 생태계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들의 경제 시스템과 생태계가 발전했었던 이 자적들을 봤었을 때 저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NFT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 키티를 통해서 NFT의 존재는 알았었으나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그렇죠? 키우기. 고양이 키우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되게 확증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이더리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OTC에서 네. 335 그 거래하는 자적들이 전부 다 남겨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픈시라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마켓플레이스지만 그 오픈시가 본격적으로 런칭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런 NFT들을 거래를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와 되게 재밌다. 이게 우리가 소위 토큰 코인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자산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구나. 예, 그런 걸 보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2010, 뭐, 그러니까 한 8년도? 네네. 9년도? 요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네네. 확 꽂히게 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이제 그 당시 크립토 겨울이었던 시기죠. 맞아요. 그렇죠. 아무런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실 때. 피크 찍고 바로 많은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많이 이탈을 할 때. 그때 그런 것을 발견해서 그다음 뭐 작년 같은
꽤 많이 네.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이 NFT에 대해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FT에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거든요. 네. 어떤 전문가들마다 다른 정의들 좀 하긴 네네. 하는데 본질은 비슷하지만 대표님이 정의하신 NFT는 네.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음. 네. 뭐 저는 NFT는 단순 그냥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디엄, 그냥 하나의 매개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그 매개 안에 그 그릇 안에 뭘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NFT라는 용어 자체는 기술적 용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거의 약자고 그러면 반대가 되는 게 이제 FT, Fungible Token이잖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펀저블하지 않다라는 거를 구태여 이렇게 표현한 건데 펀저블하다는 건 무엇이냐? 대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렵죠. 네. 가치의 대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1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1달러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죠. 왜냐하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똑같이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렇죠. 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가치를 담고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같은 액수면 같은 개수면은 얼마든지 그쵸. 교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돈도 이렇게 등가 교환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등가 네. 교환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NFT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유한 특성을 담고 있는 경우에 1대1로 등가 교환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그냥 NFT라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쉽게 대체 가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NFT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랬을 때 그 NFT라는 그런 이렇게 광의의 정의 안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뭐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갑자기 작년부터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네. 원래 그런 게 있었을 원래 것이고. 그런 게 되게 많았을 텐데 그 NFT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그때 교환했죠. 사실 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 중에 그쵸? 하나고 네. 우리 집은 하나니까. 네, 하나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우리 등기 권리증이나 음. 어떤 등기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나름의 매개체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그것이 네. NFT다. NFT는 그러면 이제 NFT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됐고 그걸 가지고 사업적인 구상을 했을 때 요걸 또 좋아하니까 요걸로 사업을 해야겠다. 뭐 사실 네. 뭐 이 크립토 업계는 굉장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비즈니스 모델의 대상이 되는 그 미디엄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굳이 NFT를 선택하게 된 이유, 네.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봤었어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제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아했던 그 순간은 뭐였냐면 인터넷의 네이티브한 머니다. 이 표현이 처음 와닿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는 머니 시스템들이 있었었죠. 그 시스템 경제가 시스템 금융이라는 게 존재했었었고 우리는 뭐 카카오페이나 굉장히 다양한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떤 그 돈의 그 디지털 머니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으나 핀테크를 통해서. 그쵸. 네. 근데 인터넷의 고유한 형태의 돈이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인터넷이라는 아예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공간에 그만의 돈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나온 다음에는 그런 머니 시스템 위에 다양한 로직들을 넣을 수 있게 됐고 다양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우리가 이런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인터넷에 이렇게 고유한 머니 시스템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은 되게 버즈월드가 이미 돼버렸지만 이 메타버스 같은 세상. 네. 근데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꼭 그런 공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VR을 끼고 뭐 들어가야 되고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초창기에 또 작년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과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공간이라 말하는 곳에 이 격차가 점점점 사라져서 그런 순간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로 우리가 진입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측면에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래서 실물 경제와의 갭이 사라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경제적 측면이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랬었을 때 사실 이제는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그 내부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재화들을 거래하고 소비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기존에 존재했었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형식의 토큰들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그런 디지털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뭔가 표상으로서의 작용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NFT라는 게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는 이런 하나의 이렇게 그 객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물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NFT가 디지털 공간에서 좀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컨셉 자체는 저는 굉장히 뭐랄까 혁신성과 상상력이 가미된 좋은 컨셉이라고 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대중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인터넷에서 똑같이 예를 들어 이 컵을 복사해서 만든 아이템을 내가 갖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게 뭐 그게 뭐 대수냐 그냥 사진 그냥 복사에다가 그거 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뭐 발행을 하고 굳이 그거를 팔고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긴 해요. 네네. 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시작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돈이 무엇인가, 네. 화폐는 무엇인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가령 우리가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일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금덩어리가 굉장히 매개의 수단이 되면서 하나의 화폐 역할을 또 했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금덩어리 들고 다니기 무겁기도 무겁고 위험하니까는 은행에다 맡기고 그거에 대한 교환 증서라는 걸 받게 됐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근본위제가 사라지게 되고 브레튼 우즈가 나오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상 금이 베킹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종이 조가리를 믿으면서 나라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고 예. 그리고 더 강력한 나라가 보장을 해주면 해줄수록 그 종이 조가리는 되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자산이라는 것들은 일종의 그 대중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주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공고하게 이렇게 벽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의미 있는 자산의 하나의 에셋 클래스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그 뭐냐 그 비트앤바이트 쪼가리 아니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있죠. 예. 왜냐하면 10년밖에 안 된 자산이잖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어린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뭐 금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이 된 어떻게 보면 에셋 클래스이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달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몇십 년 됐죠. 오래됐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훨씬 어린 자산이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그런 이제 질문들은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NFT라는 것도 그러면 어떤 NFT가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NFT가 사실상 앞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냐 이것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특정 컬렉션의 NFT들이 대중에게 호응을 받고 그쵸. 대중에게 인정을 계속 받느냐. 예,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컬렉션들 중에서 정말 앞으로도 의미가 있고 존속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시간이 정말 지나 보면은 옥석가리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난 대표님이 지향하시는 게 그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 그 서비스 네임에도 있듯이 약간 NFT를 이제 금융 자산? 하나의 자산의 클래스로 딱 인정하는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예전 리니지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도 이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는 돈을 받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템이 있죠. 네, 이미 이제 그 우리가 가상 세계, 뭐 게임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경제적 가치 있을 만한 이런 거래를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NFT가 나옴으로써 뭔가 좀 명확한 하나의 자산으로서 뭔가 이게 담보의 가치도 좀 할 수 있고 서로 거래도 할 수 있고 또는 국경을 넘어서도 쉽게 거래할 수 있고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입히는 하나의 기술적 도구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이제 NFT 뱅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쉽게 좀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인데 네. NFT 뱅크 이름이 뱅크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여신이나 수신 같은 역할을 아직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네네. 그러면은 이게 NFT 뱅크라는 게 이른바 뭐 오픈 뱅킹처럼 네. 뭐 토스 타입의 네. 뭐 그런 거에 그 NFT 업계에서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투자은행에 좀 더 가깝습니다. 투자은행이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가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커머셜 뱅크의 느낌은 아니고요.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금은 이제 수면 위로는 아직까지 못 보실 거예요. 네. 그 특히 일반 분들은. 근데 이제 수면 아래서는 되게 많은 NFT의 금융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NFT 담보대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비싼 NFT를 증권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서비스들도 네네.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길드나 스칼라십이라고 그래서 P2E 게임에서 네. 그런 NFT들, P2E NFT들을 렌탈을 해주면서 렌탈 피를 받는 그런 유의 이제 비즈니스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로 이 모든 서비스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NFT에 대한 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그 다음에 그 NFT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에 대한 그 매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걸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서 또 필요한 게 그 리퀴디티라고 그래서 유동성이 필요로 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동성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엔진이라고 해서 밸류에이션 모델, 리스크 모델, 그 다음에 청산 모델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이 의미 있는 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좀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가 되려면 금융과 같은 서비스가 되려면 이 자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평가가 되어야지만 이걸 가지고 뭐 담보대출을 하든 뭐 사고 팔리게 되는데 이 평가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NFT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유동성이 적죠. 또 사고 파는 수들이 적으니까. 근데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건 정말 어렵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나름의 뭔가 알고리즘과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해주는 곳이 있다면 그 다음 것도 다 이어지니까 네. 가장 앞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들을 좀 해결하시는 부분 같긴 그 해요. 따지자면은 부동산 우리 집을 좀 팔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무슨 무슨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면은 우리 집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뭐 집 크기라든지 이런 그쵸. 거에 시세를 보고 비교를 해서 아 우리 집이 이 정도의 시세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그쵸. 현재 NFT는 비슷한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는 가치를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네. 그거를 위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NFT 뱅크가 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컨셉은 좋아요 또 네. 컨셉은 좋은데 이제 보는 분들 역시 그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말씀을 더더욱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한 군데를 모아서 비교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마어마한 플랫폼 비용이 들어갈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뭐 집행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괜찮아요? 아,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요? 예. 네, 뭐 저희는 투자하신 것도 좋고. 네네. 네. 네, 저희는 뭐 일단 해시드라고 해서 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또 가장 큰 해시드. 네, 투자 사업역 예. 엑셀러레이터인데 뭐 해시드가 초반부터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세카야 캐피탈이라 해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투자사죠. 세카야 캐피탈. 그 다음에 FTX라고 또 유명한 거래소죠. 알라메다 네. 리서치. 네네. 예. 그 다음에 데퍼랩스라고 크립토키티 아까 말씀드렸던 네. 크립토키티랑 NBA 탑샷 만들었던 그 회사도 저희 투자자고요. 네. 예, 뭐 그 외에도 뭐 되게 유명한 뭐 빗크래프트, 스펄미언, 1KX 등등 전 세계에 저희 투자자들은 좀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고 인도 쪽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동남아도 있고요. 핫하다니까요.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핫한 대표님이신데 그리고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분 투자도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손자 회사인 그라운드 X로부터 받으시고 그러면은 이런 VC나 투자자들이 솔직히 앞으로 NFT 뱅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NFT 뱅크에 요구하는 지향점은 뭔가요? 네, 결국에 NFT 영역은 이제 크고 있는 영역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서부 개척 시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랬었을 때 결국에는 저희는 서부가 개척이 되고 그다음 금강이 터지고 그랬었을 때 결국에는 되게 많은 광부들이 모이잖아요. 저희는 그 옆에서 곡괭이 팔고 리바이스를 파는 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의 하는 일들이.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NFT를 사보고 팔아보고 하는 경험을 사람들이 이제 막 해봤어요. 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결국에 이렇게 산 NFT, 이 비싼 NFT 갖다 무엇을 할까? 그렇죠. 결국에는 의미 있는 유틸리티를 계속 찾아 나서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유틸리티가 또 발현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발전이에요. 예, 그 측면에 있어서 NFT 이제 금융 영역들이 하나둘 발전하고 있고요. 네. 실상 뭐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NFT 그 거래 볼륨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NFT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NFT 담보대출의 볼륨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제이컵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NFT를 맡겨서 그걸로 대출을 하는 그렇죠. 거죠. 전당포에다가 그 지금 롤렉스 맡기고 돈을 빌리는 담보대출 것도 서비스 제공하진 않죠. 똑같죠.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있지는 그럼 않고요. 외부에 그 제공해주는 업체들 이랑 저희랑 이런-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아, 네. 그 시장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군요. 네, 굉장히 그래서 저 빨리 커지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뭐 가상자산 시장이 좀 많이 좀 빠지기도 했고 우리가 네. 뭐 크립토 겨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NFT 쪽도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물 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결국 2년 3년 뒤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담보대출을 얘기해 주셨고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이제 물 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이런 거 한번 좀 이어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아요. 그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우리가 소위 크립토 윈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과거에 2018년도 말이랑 2019년 내내가 겨울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개발됐던 것들이 이제 유니스왑, 그다음 컴파운드 이런 게 그맘때쯤에 다 개발이 됐어요. 콤프. 네, 네. 우리 그래서 유니스왑은 대표적인 덱스잖아요. 그렇죠. 유니스왑을 안 써보신 분들은 그 디파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창업된 게 2018년도 말에 창업이 됐고요. 겨울 내내 1년 내내 개발했고 2020년대 의미 있게 이제 서비스 런칭이 되면서 디파이 썸머를 맞이했거든요. 마찬가지로 NFT 영역 같은 경우에 지금 봤었을 때 윈터 같아 보이는데 사실상 작년 이제 한 3분기, 4분기에 네. 우리 소위 말하는 팽 출신들, 네. 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구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거 이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맘때 이제 펀딩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근데 그 팀들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 뭘 개발하고 있느냐 보면은 이제 그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뭐 그 PFP라고 말해서 네. 뭐 크립토펑크나 BAYC 같은 이런 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넥스트 스텝의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2E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지만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P2E 같은 경우도 되게 의미 있는 P2E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트리플 A급. 네. 예, 예전에는 그냥 뭐 돈 버는 게임 정도로 생각을 했으나 게임 재미없었는데. 게임 재미없었는데 아, 이제는 게임성까지 정말 갖춘 프로젝트들. 아. 가령 뭐 더비스타스라고 네. 해서 지금 이제 해시드의 언오픈드에서 이제 그 브루잉을 하던 프로젝트죠. 그래서 굉장히 말경주 게임이죠. 게임. 네. 예, 예, 예. NC 소프트 출신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만든 이제 그 프로젝트고 정말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 예. 정말 게임을 만들던 정말 사람들이 의미 있는 게임을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런 데가 더비스타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존재하게 됐고요. 수준 다른 P2E가 나온다. 그쵸. 앞으로는. 아. 따지자면 거의 디아블로나 워크래프트,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정말 게임성이 좋은데 여기서 이 토큰이 이익을 붙어있어. 네. earn 할 수 있는 게 그쵸.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P2E가 또 준비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와 같이 연계돼서 돌아갈 수 있는 또 생태계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아까 길드랑 스칼라심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사실 엑스인피니티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작년에 난리 흥행을 한 났죠. 건 네. 네. 단순히 이제 엑스인피니티가 뭐 필리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엑스인피니티가 점점점 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러 들어온다라고 네. 그러면 그 엑시를 사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엑시의 그 몬스터가 비싸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이퍼 그로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텐데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길드라고 우리가 게임 길드는 다들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리니지나 뭐 메이플 스토리나 해보셨으면은 거기도 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길드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길드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플레이어들한테 엑시를 이렇게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께서 게임을 해서 이제 그 재화를 얻게 되면은 그걸 나눠 갖습니다. 신규 유저를 환영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음. 교육한다라는 거는 진짜 A서부터 Z까지의 교육을 다 해줘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거래소에서 뭐 환전하는 것부터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 게임 플레이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다양한 택틱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수를 해주면서 실제 이제 그들을 온보딩 시키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엔 수익을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덕분에 이 길드라는 존재 덕분에 굉장히 온보딩이 쉬워지게 됐고요. 윤활유에 작용을 했거든요. 예, 과거에 이커머스가 만들어졌었을 때 결국에 이베이랑 페이팔이 같이 엮여지면서 결제가 쉬워야 사니까. 그쵸. 예.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같이 흘러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P2E가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는 이제 마켓을 못 만들다가 길드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유저 온보딩을 도와주는 네. 그 다음에 배급사의 역할까지 하는 길드가 나오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수면 아래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P2E 그 게임 자체도 있지만 네. 여기에 굉장히 윤활유가 될 이제 플레이어들. 그래서 뭐 길드 OS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길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네. CRM부터 시작해서 HR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네, 되게 다채로운 서비스 파생 만들고 산업이 거의 생기는군요.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 시간 2년 지나면 이제 우리가 뭐 유니스왑, 제2 유니스왑 네. 같은 뭐 덱스가 이런 것들로 이제 펼쳐지겠네요. 그러니까 신기한 네. 게 이 크립토 업계를 제가 뭐 자세히는 정말 전문가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비수기라고 불리는 시간대에 개발을 하고 네. 비수기가 끝나는 뭐 반감기가 도래하는 시간이 되면은 한번 또 이제 상승을 할 때 앞에서 개발했던 것이 쇼케이스를 하고 네. 그리고 한 번 더 저물고 그 시간대에 또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네. 그 따지자면 NFT 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이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가 상승을 할 때 쇼케이스를 좀 네. 제대로 네. 한 케이스가 되고 저도 네. 사업을 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한번 이제 성장을 할 때 폭발적인 성장의 커브를 그리잖아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러면 그땐 제대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음. 주변에 이 수도 없는 유혹도 많고. 혹시 우리 나쁜 대표님은 거죠, 돈 버는데 신나서 개발을 못했습니까? 아니 근데 작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개발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개발은 역시나 시장이 차분해질 때 너무 꾸준히 시장이 개발하는 과열돼 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 많이 분산되기도 정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NFT 뱅크에 사실 아까 말씀 주신 팽 출신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게임 기반의 게임사 출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의 인력들을 함께 운용을 하시고 계신데 또 여기서 제가 하나 캐치를 조금 해보자면 네. 기존에 저희가 모셨던 NFT 전문가분들은 예술 뭐 아트 베이스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게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네. 요게 조금 더 효능감이 사실 있거든. 네. 예. 게임 베이스, IT 베이스의 회사인 것 같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잘 봤구나. 네. 그러면은 이 게임을 가지고 효능감 있게 NFT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네. 그 서비스를 뭔가 개발할 때 있어서 아트 기반과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네,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 일단 뭐 NFT 뱅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립토 아트 또는 아트워크라고 표현되는 NFT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전혀 다르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가치를 평가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그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지표라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게 네, 더 주관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그쵸, 포션을 그치, 그쵸.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NFT를 어떻게 보느냐. NF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릇이다, 거푸집이다. 그랬었을 때 뭘 담냐가 문제인데 결국에는 거기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들어가서 내재 가치를 평가해 주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의 탄탄한 유저 베이스, 그다음에 어텐션 이런 것들을 담을 것이냐. 결국엔 그런 거에 따라서 가치를 우리는 매겨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게임 아이템 그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진 않지만 그렇죠. 그 아이템을 활용해서 결국엔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그 아이템이 현금 흐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게임 좀만 하다 보면은 금방 그 유명한 뭐 진명의 집행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세는 금방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쵸, 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는 에셋 클래스는 타입들은 NFT에도 타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트워크, 뭐 PFP, 랜딩, 그다음 멤버십, 그리고 뭐 게이밍 아이템 네.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아트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좀 정량화 가능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금융의 빌딩 블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실제 야, 이거 되게 나는 산업군에서 움직이는 물건 같은 것들, 네. 뭐 쓸 수 있는 것들. 네네. 그럼 이거 보시는 분이 방금 전 그 대답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게임 아이템 사고 파는 거, 그래 그 유명한 아이템 베이 가서 그냥 내 돈 주고 시세 맞게 살 수가 있다. 네. 팔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NFT 뱅크에서 운용하는 그 아이템의 아이템 NFT 네. 요거의 셀링 앤 바이는 무엇이 다르냐? 이걸로 또 뭘 바꿀 수 있느냐? 네네. 그 차이점이 분명해야 네. 사실 NFT 시장이 기존의 실물 시장, 실물 매매 시장과 차이점을 둬야 되거든요. 네네.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소유권. 부분이거든요. 아, 그게 중요하죠. 네. 네. 크게는 이제 소유권과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진명의 집행검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진명의 집행검을 리니지 아이템이죠. 이제 아이템이죠. 한 수억짜리 하죠. 근데 그 수억짜리 그 아이템을 가지고선 제가 뭐 진짜 비단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아니면은 뭐 전당포에 가서 그걸 맡기고서 돈을 빌릴 수 있냐? 없죠.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네, 이게 뭐야? 네. 그리고 실제 그걸 만약에 전당포 아저씨가 리니지를 열심히 플레이하는 뭐 공병 대장이세요. 네, 그래서 그 값어치를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맡기고 할 방법이 마땅히 없거든요. 그거를 담보로 아무리 리니지를 좋아하는 전당포 아저씨지만 그걸로 담보로 돈 줄 수는 없다. 네. 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소유권이라는 게 이 게임 플레이어인 저한테는 없어요. 그게 NC소프트에 귀속되어 있는 IP고 전 사용자로서 그거를 활용을 할 뿐이고 사실상 뭐 아이템 매니아나 아이템 베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그레이 에리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 테두리 밖에서의 거래잖아요. 반면에 NFT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제 명의의 제 소유의 제 지갑 속에 있는 디지털 에셋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 교환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소위 스마트 계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정말 내가 대출을 받는 동안에 에스크로에 담아놓고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 상환할 때 다시 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누군가의 개입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유권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게 상호 운용성이라 표현했는데 그게 단어로 들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상호 운용성 그게 뭐야? 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카카오를 쓰고 네이버를 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각각의 거잖아. 다른 회사잖아요. 다른 그렇죠? 회사죠. 다른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제 정보라는 것도 이 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귀속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 간에는 경쟁을 하고 이들 간에는 이런 제 데이터들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안 하려고 작정을 하죠. 그렇죠. 작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다. 아니면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NFT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NFT를 새로 받았다, 거래를 했다 이런 자적들이 이런 하나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안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생 서비스에서도 이 특정 NFT를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고 유저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호객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더리움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그 NFT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가져와서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산 NFT라는 게 단순히 되게 사일로된 그래서 갈라파고스 같은 하나의 이 서비스에만 존속되는 게 아니라 사일로인 갈라파고스 다 영어인데 네네. 따로 독립된 네, 갇혀있는 네, 그냥 외딴 섬 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얼마든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에셋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기존에 있었던 게임에 있는 아이템과는 다르죠. 상호 운용성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로블록스에 쓰는 아이템을 마인크래프트 쓸 수 있다. 뭐 제페토에 쓰던 아이템을 마인크래프트 쓸 수 있다. 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리니지에서 쓰던 것도 메이플 넥슨 게임에 가서 쓸 수 있다. 네. 근데 왜냐면 그 게임 속의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온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아주 소중한 아이템이 그 게임이 뭐 사라지거나 재미가 없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 생태계에 또 쓸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야 그 마인크래프트 이게 호환이 이게 어울리냐 캐릭터 자체가 다른데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게임들이 나오면 충분히 네. 이제 적용될 수 네. 있다고 근데 보는 가끔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괴수가 많이 나오는 게임인데 거기 드레스 입은 공주님 캐릭터 갑자기 떡하니 있으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네,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요. 크게는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아이템의 형태를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다양한 스탯들을 그대로 뭐 이전을 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과거에 물론 있었긴 했는데 그런 시도는 사실상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처음에 그 재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게임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태계가 딱 준비돼 그쵸, 있죠.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임플란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특정 게임에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만약에 그 아이템이 내 지갑 속에 들어있으면 이 게임을 할 때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뭐 버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스탯을 올려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진짜 다른 게임 가서 똑같이 생긴 거를 써먹는 게 아니고 그쵸.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등가를 가진 이 게임 생태계 안에 다른 아이템을 가진다거나 네네. 다른 거에 뭐 플러스 뭐 네. 능력치를 능력치 올린다든지 올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쓸 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그 백화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신규로.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VIP 고객 명단 내가 안다면 그대로 데리고 와서 딱 주면은 이 고객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기존에 이 DB를 모르니까 그쵸.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DB 자체 자산이니까. 네. 근데 이 블록체인 기반 상호 운용성 기반에서는 이 사람 지갑 주소들만 쭉 보면 야, 이 친구가 A라는 게임에서 굉장히 VIP 고객이구나. 그대로 와서 뭔가 이렇게 주면 스탯 올려주면서 우리 유저로 그대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것도 열리는 거. 네. 굉장한 개념이고 게이머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네.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현재 이제 서버를 운용하면서 하고 있는 일반 게임사들의 게임 시스템 99.999%가 그런 타입인데 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 시스템을 얹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거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게임도 게임인데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차라리 그렇게 써먹는 게 쉽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 뭐 대기업 A가 만든 메타버스, 뭐 우리나라 통신사 SK가 만든 메타버스 이렇게 해서 얘네가 플랫폼만 연결되면 여기서 산 거를 저기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구상은 더 쉽죠. 제가 오늘 대표님 그 말씀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NFT가 그 우리 미술품, 아트의 어떤 창작자들이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확 퍼졌거든요. 우리나라는 유독 아트가 좀 강세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 맥락들이 그런 수집품 아트들은 뭔가 이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들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가치평 가격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자산으로서 뭔가 그다음 금융으로 연결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게임이나 뭐 PFP 이런 것들 활용되는데 그럼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그런 아트로서 NFT는 좀 위축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쪽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시는 사업도 이쪽은 좀 내려놓고 이쪽만 다루시는 것 같은데 아트 하시는 분들이 화가 납니다. 왠지 생각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어.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시장이 않나요? 다른 거죠, 그냥. 네, 저는 시장이 다르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래요? 저는 뭐 위축된다고 하면 안 돼요. 네, 뭐 아트 시장도 이제 NFT 만나면서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으나 저는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아트에 조예가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트가 디지털화 된다고 해서 더 조예가 깊어지고 더 많은 소비를 할까라 보면 결국에는 그 아트가 그 비이클로서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힘든 거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그게 거래가 쉬워진다고 해갖고 거래가 더 많이 활성화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요거는 사회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그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물론 지금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트나 그리고 그 아트를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도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저변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디지털화 되면서 그게 더 유동화가 쉬워지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이런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는 더 큰 포커스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수치화될 수 있는 자산들이 결국에는 아까 결국에 자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컨셉이었어. 대중들이 결국엔 이해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본디 이거에 대한 가치는 이거야. 가령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보고 PER을 보고 다양한 파이낸셜 인디케이터들을 보면서 인덱스가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어느 정도의 나름의 그 자신만의 이런 뭔가 이유들을 찾아내잖아요. 만들어내고. 그렇죠.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정확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탄탄한 자산군으로 편입될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도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아트 같은 경우는 이후한 작품이 왜 비싸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답하기가 개인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3자들은 사실 그게- 그들은 알아. 이게 비싸다는 이유에 그쵸. 대해서 이유를 갖고 있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가치 평가가 잘 돼야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와야 그 산업이 성장하고 아이템이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1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수많은 금융 상품으로 연결이 되면 산업이 네. 커지는데 단순 수집품들은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콜렉션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어떤 그 그룹에서는 계속 거래가 되고 하겠지만 이게 뭔가 더 큰 파이의 어떤 산업을 만드는 거에 좀 한계가 그런데 제가 있었던 이제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얘기에 관련해서 그 매년 열리는 한국 아트 페어라고 있어요. 네네. 키아프라고. 네. 거기 가니까 작년부터 그 많은 신진 작가들도 나오는 그런 페어인데 거기에 자기가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NFT를 무조건 하나씩 네. 같이 판매를 하고 음. NFT가 연관된 부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넓어질 수 있는 거는 신진 작가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접근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NFT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성장은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네. 그 외에 기존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해결해 주니까 NFT가. 근데 네. 이제 뭐 좀 상대적으로 어디가 성장하냐 이런 면에서 이제 네. 네. 아까 우리 대표님이 위축된다고 말해서 그거 지금 커버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성장을 하면 좋은 거겠죠. 네, 네. 산업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NFT 산업이 뭐 게임 IT건 뭐 예술이건 그것이 뭐 구찌 가방이건 뭐 네. 바뀔 수 없는 대체 불가 토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사실 맥락 중에 오늘 쭉 있긴 했었는데 NFT는 크립토 겨울을 처음 겪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맞아? 있죠. 네. 처음 겪는데 NFT의 다음 우리가 이제 크립토 뭐 썸머 네. 올 때 NFT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확 다가올까? 네. 네. 어떤 게 이제 어떤 시장에 딱 트렌드가 돼서 다가올까? 이런 면에서 나는 그거는 김민수 대표님이 이끄는 방향이 가장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결국에 NFT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예. 결국에 내가 산 NFT가 현금화돼야 될 때 쉽게 네. 현금화되지 못하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네, 부분들이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NFT가 도대체 뭘 해야 돼? 결국에는 실용성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두 개의 기둥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이 겨울에 새롭게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 문제 해결됐었을 때 세컨 웨이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 만약에 제2의 파도가 친다라고 네, 하면 이제 이 두 개의 기둥 중에 이제 하나 이상이 해결이 됐었을 때 저는 애초에 그 파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이랑 네, 유동성에 대한 문제 해결과 네. 그 다음에 이 NFT 갖다가 어떤 유틸리티 있는 서비스들을 또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한 대기업들도 팀이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사실 이제 유동성이 많이 말라붙고 있잖아요. 그 매크로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크립토에서도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매크로에서 요만큼 말라붙으면 크립토는 이만큼 말라붙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멀티플라이어가 훨씬 있어요. 네. 그랬었을 때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정말 소위 유동화가 가능한 이런 에셋들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실제 NFT 그 자체를 사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픈시의 볼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NFT를 활용한 담보대출 서비스 같은 거는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개가 지금 많이 결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마켓플레이스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뭐 미국에는 Buy Now Pay Later이라고 해갖고 어펌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그 아마존에서 뭐 구입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냥 크레딧으로 신용으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잠깐만. Buy now, pay later. 당장에 사고 나중에 돈 내라고. 나중에 나눠서 그냥 할부처럼? 할부 결제하는 거죠. 할부가 된다고요? 네네. 오. 그런 할부 시스템 같은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NFT 마켓에서도요. 시장이 어려우니까 NFT를 사고 싶으면 지금 분할로 해서라도 나중에 결제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BAYC라고 하는 그래도 가장 블루칩 NFT가 네. 한 100이더리움 정도 한다고 치고요. 네. 그 정도 하죠. 네네. 네, 100이더리움 정도 하면은 100이더리움을
내고 이걸 원래 사야 되는데 음. 사면서 얘를 바로 담보로 맡기고 한 100이당 50이더 정도를 조달을 해서 네. 바로 결제하고 네, 50이더 전담포에 맡기고 맡기고. 네네. 이런 형태 바로. 네, 맞습니다. 음. 네. 지금 그러면은 뭐 100이더리움 정도 하는 BAYC 네.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하신 NFT 담보대출로 하면 네. 몇 이더리움 정도를 대출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네. 지금 NFT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서 네. NFT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NFT5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파인 프로토콜, 밴드다오, 스퍼모조, 에스테리아 하면서 지금 한 20, 30개 이상이 나왔어요. 와,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이 특히 이제 후발주자로 나온 프로젝트들은 네. 상당히 대단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오. 대거 이제 나와서 이제 창업한 회사들이 많아요. 가령 수시수압이라고 이제 네. 유니수압 다음을 이은 굉장히 또 디파이 썸머의 중역이었. 그 되게 수시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시. 네, 그 수시. 초밥 네, 수압. 네. 아. 초밥 수압이죠. 거기에 이제 CTO가 나와서 만든 게 아스타리아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회사를 매각하고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서 이제 창업한 슈퍼모조라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슈퍼모조. 네, 네. 근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런 시스템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와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그들 내에서 결국에는 과거에는 렌더의 마켓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었었어요. NFT를 담보로 돈 빌려주는 전당포 사장님이 갑이었었는데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랜딩 프로토콜의 경쟁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돈을 빌려는 사람이 갑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은행에 결국에는 뭐 주담대를 받는다 하면은 네. 돌아다니면서 다 네. 이율 확인하잖아요. 그쵸. 얼마까지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자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랜딩 프로토콜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높은 LTV에 돈 빌려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낮은 이자율을 받으시겠어요? 이걸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바닥 가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네. 들어서 BAYC가 바닥 가격이 예를 52더다. 네. 그러면 52더라는 바닥 가격을 기준으로 30%의 돈을 빌려줬었어요. 아, 네. 그러면 15이더 정도. 그 15이더 정도 네. 빌리는 거죠. 내가 실상 102더짜리 뭐 BAYC를 맡겼더라도 15이더밖에 못 빌렸던 거예요. 아, 이자는요? 이자는 이제 통상 한 20% 정도 20% 받습니다. 정도를. 네네. 아. 연간 환산해서 쓸 때. 네네네. 대부업인데. 완전 네. 대법이죠. 네. 근데 이렇게 애초에 그 여기서 돈을 빌리는 차주 입장에서는 1년 내내 빌릴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네, 잠깐 빌렸다가 그 빌린 돈으로 자기가 디파이 서비스에 돈을 예치한 게 있었는데 마진콜을 당했다. 그러면 그 마진콜에 응하는 목적으로 쓴다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더 싸게 지금 헐값에 나오는 NFT들을 이제 잠깐 사서 네. 다시 정상가에 판 다음에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대출을 갚는다던가. 근데 그 시장이 유지되려면 시장이 지금과 같거나 항상 상승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그 랜딩 업체들의 서비스가 그렇게까지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대책이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 질문 주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네, 방금 네, 그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 내에서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쵸. 어떻게 하면은 그 빌려고 온 차주한테 더 좋은 LTV에 더 낮은 API를 제공해 줄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네. 하던 게 요 초반부의 일이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또 현 상황에서 더 많이 고민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유저의 저변을 좀 넓혀야 될 텐데 어떻게 넓힐까 측면에서 네. 뭐 오픈시, X2Y2, 룩스웨어 이렇게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랑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네.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같은 아. 그런 상품들을 같이 협업해서 출시하는 것들이 일단 또 하나의 이제 고민 사안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유지되거나 또는 올라가줘야 이런 것들이 다 말이 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NFT 랜딩 프로토콜들은 도대체 뭘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렇죠. 걸까? 예. 예. 결국에는 그 과거에 2019년도에 유니스왑이나 컴파운드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야 이거 블록체인 세상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하냐? 되겠냐?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 빌더들이 만드는 것들은 현실 지금의 상황에 국한돼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NFT 마켓이 성장하고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팅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개발된 흐름은 약간 2019년도, 20년도에 디파이 토큰을 가지고 만들어진 디파이
인프라들, 네. 뭐 탈중앙화 거래소, 랜딩 프로토콜 네. 이런 거의 어떤 비슷한 버전들이 지금 NFT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예. 있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막 경쟁 막 치열하다가 어떤 데는 너무 많은 LTV를 잡아줬다가 망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하면서 시장 성장하고 뭐 그렇게 네, 네. 되겠네요. 네, 이제 네, 일반 네, 네. 대중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뭐랄까 제 입장 자체가 안티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자 디파이의 이제 붕괴 이제 2022년 4월에서 지금 7월 사이에 디파이의 붕괴를 보면서 NFT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돈을 또 융통해주는 사업을 유사하게 한다면 이것 또한 같이 불안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럼 투자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 맡긴 사람, NFT를 맡긴 사람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앞에서 디파이가 무너진 걸 보고 좀 반성의 성격으로 생겨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개발하는 회사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들고 있다는 뜻인가요? 근데 훨씬 더 결국에 지금 개발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웨이브에서는 더 많은 일반 대중들이 올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서 만들고 저변 있을 확대를 거잖아요. 기반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UX적인 관점에서의 고민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UX적인 관점에서 고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뭐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가장 큰 부분은 뭐 정보의 투명성 이런 그렇죠. 부분도 예.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금이 결국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만큼의 이유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대 마진에 의해서 돈을 번더라 했었을 때 예금을 한 사람과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미래 기대라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더 확고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정보들이 과거에 상당히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그 블록체인 상에 갖춰져 있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 사고 터지면서 이런 고객들, 유저들도 굉장히 같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대어봤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프로토콜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주의를 기울이는 거랑 또 별개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네. 또 그 의미 있는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에듀케이션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규제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쵸. 예, 그런 뭔가 의미 있는 규제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작정하고서 사기치려고 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을 많이 걸러주고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이제 NFT 시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신세계도 했고 뭐 현대자동차도 하고 뭐 롯데도 하고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제 가장 글로벌 트렌드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좀 어떻게 한번 보시는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지 요거 하나 네, 궁금해요. 네, 근데 이거 대답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질문 나중에 해야겠네요. 네. 일단 들어보죠. 네, 네. 저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어떤 뭐 수단에 대해서 되게 한 번씩 관심을 갖고 트라이 해보는 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기업에서 하는 그 고민들이 네. 때에 따라서는 그냥 마케팅 수단에 그냥 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시작은 같아요. 그걸 것 같아요. 네네. 네. 마케팅 팀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짜 관심을 부여하고 개발을 진행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 네. 같아요.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뭐랄까 블록체인이 약간 금기시되는 면모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제 규제 자체가 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이제 김민수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뭐 구체적으로 탁 집으면 너무 칭찬 같긴 한데 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요. 아니면 글로벌 아니 뭐 아니에요? 글로벌로 가도 컨트롤 괜찮아요. 네, 네. 뭐 글로벌하게는 뭐 유가랩스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랩스는 아마 아시다시피 뭐 BAYC나 크립토펑크에 대한 뭐 IP를 소유한 또 네. 개발사이고 최근에 뭐 아더사이드라는 또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직 뭐 유가랩스에서 하는 뭐 아더사이드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진 못했으나 네. 그들 자체가 갖고 있는 브랜딩의 이제 파워라는 게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소위 OG라고 말하는 오리지널 갱스터들, 이 올드 판에서 갱스터들. 오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 예, 이런 고인물들이 가장 또 좋아하고 신뢰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는 그 회사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좀 행보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슬슬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질문권 하나 주시는 거죠? 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 그래요? 우리가 뭐 디지털 자산 쪽,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얘기할 때 그래서 요즘 뭘 투자해야 되냐,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라고 할 필살 때 질문 나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모으기 좋은 시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요. NFT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와 NFT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NFT 투자 한번 해봐야겠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러면 NFT도 담는 그릇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영역을 뭔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은 좋을지 그런 이제 처음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줄 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지금 꼭 투자를 해야만 할까? 네. 어우, 솔직해서 좋아. 네.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저는 투자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처럼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전한 상황에서는 잠깐 쉬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투자의 어떤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공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질적인 거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NFT 영역에서도 되게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부동산 쪽 투자 잘하시는 분들 봐보면은 네. 그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그 입찰 받은 결국에 그거 갖다가 뭘 할지에 대한 루트들이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에는 그걸로 하여금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부가가치에 의해서 결국엔 플리핑을 했었을 때 이제 의미 있는 업사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쪽 시장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과거에 뭐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이런 데서도 되게 염가에 나온 땅들, 그러니까 네. 사이드에 있는 이 땅들을 통째로 막 산 다음에 네. 거기에 3D 아티스트들을 고용을 해서 진짜 의미 있는 막 작품들과 갤러리와 카지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그걸 통째로 그걸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해요. 와. 이런 것들은 되게 새로운 플레이들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없었냐? 아니요. 현실에도 다 있었던 플레이들이에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전부 다 하던 플레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캐치업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쉬는 것도 좋고 대신 귀를 닫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굳이 투자를 한다면 뭔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에 대한 역으로 하는 거가 이제 이 크립토 겨울에 잘 어울리는 방법 같아요. 네. 그죠? 네. 겨울에는 항상 무언가가 준비되고 이제 해가 뜨면은 새싹이 나기 마련입니다. 네. 너 지갑에 넣어둘 거 그냥 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네. 뭔가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네. 좋네요. 자, NFT에 대한 이해 오늘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NFT 뱅크의 김민수 대표 모셔봤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포맥스티 맞춰야 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이 세상 이야기, 시장 이야기가 어떻게 더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와의 대담 어땠습니까? 저도 뭐 NFT를 많이 사업에서 다루고 외부 강의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NFT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굉장히 이게 뭐지? 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영어가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보시고 또 워낙에 인사이트에 있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분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산업군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인포맥스티 영상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인사드립니다. 안녕!